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불빛과 함께 느린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동서와 바람났지만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나는 대형 스크린에 모든 것을 띄웠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것을 본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연회장은 황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났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사하는 눈부신 빛에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나는 입구에 서서 기계적으로 테이블 위에 센터피스 위치를 조정했다. 무심코 백합 줄기를 움켜쥔 손가락에 끈적한 꽃즙이 가득 묻어났다. 지수야, 메인 테이블 명패는 아직도 준비 안 됐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진우랑 세라는 어디 갔어? 곧 시작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다 기다리시잖니. 나는 몸을 돌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명패는 제가 바로 놓을게요. 진우 씨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세라 씨랑 같이 처리하러 갔어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 위로 얼굴이 구겨졌다. 너는 속도 좋다. 내 남편이 동서랑 단둘이 나갔는데 묻지도 않고 세라가 내 맏며느리였다면 너보다 몇백 배는 잘했을 거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명패를 정리했다. 손톱으로 임세라라는 세 글자를 세게 긁었다. 3년 전 시동생 박민준이 임세라와 결혼한 후로 이 집에서 내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준 둘째 며느리밖에 없었다. 결혼 5년 동안 아이 소식 하나 없는 맏며느리인 나는 숨쉬는 것조차 죄였다. 지수씨, 사진사분께서 잔치 언제 시작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호텔 지배인이 달려와 물었다. 시계를 보니 예정보다 벌써 20분이나 늦었다. 박진우와 임세라가 동시에 사라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까지 사라진 것은 너무 심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배경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여보세요? 나야, 여보.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부자연스러운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잔치 시작해야 해요. 세라 씨랑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많이 찾으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거의 다 왔어. 주차장이야.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해서. 전화기 너머로 희미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알았어요. 빨리 와요. 전화를 끈 차 위에서 신물이 울컥 넘어왔다. 왔다니?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주차장에 도착했대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가지러 잠시 휴게실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무너지는 표정을 허락했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바보처럼 스스로를 속여왔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를 못 본 척했고 점점 잦아지는 그의 야근을 믿는 척했다. 엘리베이터는 42층에서 멈췄다. 나는 익숙하게 복도 끝에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다. 박진우가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로 장기 계약한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2번이나 발견했었다. 라운지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음란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었다. 박진우의 정장 바지는 소파 팔걸이에 걸쳐 있었고 내가 골라줬던 임세라의 샤넬 원피스는 허리춤에서 구겨진 채 뭉쳐 있었다. 두 사람은 문을 등진 채 정신없이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문 밖에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 속에서 임세라가 고개를 돌렸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태가 흐르고 있었다. 진우 씨, 잔치에서 우리 사이를 발표하면 형님,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박진우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장난치지 마. 오늘은 어머님 생신에만 집중해. 서지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뭐가 무서워요? 설마 아직도 그 알도 못 낳는 암탉한테 미련 있어요? 나는 아래 십수를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그랬구나. 임세라와 박민준의 아들이 사실은 박진우의 자식이었구나. 3년 동안 나는 매달 시어머니의 냉대와 조롱을 견디며 쓰디쓴 한약을 마셨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사생아까지 두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우는 웃으며 임세라의 뺨을 꼬집었다. 뭘 그리 서둘러. 회사 지분 다 옮기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그때가 되면 이혼 안 하고 배기겠어?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심호흡했다. 3개월 전 박진우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 나는 미친 듯이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박진우와 임세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방금 전에 방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한 모습이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박진우가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칠순 잔치에 늦는 게 말이 돼?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어머님 선물 챙기느라 조금 늦었어요.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무대에 올라 환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방금 찍은 영상을 호텔의 메인 컴퓨터로 전송했다. 특별히 우리 큰아들 진우에게 고맙다. 회사를 이렇게 잘 키워줬어. 시어머니는 무대 위에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우리 착한 둘째 며느리 세라. 우리 박씨 집안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줬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세라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나를 향해 도발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잡고 친밀한 척 주물렀다. 다음은 제 맏며느리 지수가 올라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지목했다. 그 눈에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우아하게 일어나 무대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먼저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었다.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감상하시죠. 박진우가 무대 아래서 눈살을 찌푸리며 입모양으로 무슨 짓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음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 숨막히는 장면이 나타났다. 박진우와 임세라가 VIP 라운지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다. 고화질 카메라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대화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진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임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화면 속 여자와 그녀가 동일 인물임을 알아보게 할 뿐이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마이크 음량을 높였다. 배경음 속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회사 지분 다 옮기고 나면 그 여자는 한 푼도 못 챙겨. 시동생 박민주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화면이 임세라가 내가 당신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라고 자랑하는 장면으로 바뀌자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앞에 술잔을 엎었다. 서지수, 이 미친년이. 박진우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나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몸을 피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다. 보안 요원분들, 이분 좀 제지해 주세요.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무대로 올라와 박진우를 붙잡았다. 그는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고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대 아래는 난장판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를 부축했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이 소란을 내려다보았다. 3년간의 인내가 마침내 이 순간 폭발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진우, 그리고 당신들 가족이 내게 준 고통 10배로 갚아주겠어. 3개월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 나는 처음으로 박진우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은 2주나 지났지만 그가 해외 출장 중이었기에 돌아오면 챙겨주기로 약속했었다. 나는 식탁을 로맨틱하게 꾸미고 결혼식 때 썼던 샴페인 잔까지 꺼내놓았다. 7시, 8시, 9시 식탁 위 음식은 식었다 데워지기를 반복했다. 밤 11시 반이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다. 달려가 문을 여니 술에 취한 박진우가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정장 재킷은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받으며 물었다. 술과 향수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늘 기념일 챙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는 나를 밀치며 소파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접대가 있었어. 빠질 수가 없었어. 나는 거실로 따라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아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그를 보았다. 조명 아래 그의 하얀 셔츠 깃에 묻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유독 눈에 띄었다. 나는 넥타이를 풀어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나도 모르게 그 립스틱 자국을 스쳤다. 이건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여 힐끗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몰라. 접대하다가 스쳤나 보지. 피곤해 죽겠는데 들어오자마자 캐묻기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말투로 내게 말한 적이 없었다. 대학 시절 열이 나는 나를 위해 온 시내를 뒤져 해열제를 사다 주던 그 남학생, 창업 초기 3평짜리 단칸방에서 나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그 남자는 언제 이렇게 낯선 향기를 풍기는 타인이 되었을까? 목욕물 받아줄게요.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이 욕조에 쏟아지는 동안 내 눈물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거울에는 창백하고 초췌한 내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는 이미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회사 확장으로 정신없이 바빠 스킨케어 제품조차 잊고 지낼 때가 많았다. 하지만 박진우의 주변에는 항상 화려하게 꾸민 20대 여직원과 고객들이 있었다. 지수야, 내 속옷 어디 있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물을 닦고 옷장에서 깨끗한 속옷을 꺼내 건넸다. 그는 속옷을 받아들 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였지만 박진우는 깊이 잠들었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결혼기념일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은 깨끗했다. 자주 정리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내역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고정적으로 결제된 기록이 내 눈을 찔렀다. 매주 금요일은 그가 야근한다고 말한 날이었다. 다음 날은 가족 식사가 있는 날이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회복한 후 매주 금요일에는 모든 자식이 집에 모여 식사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나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일어났다. 박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 야근해서 못 들어가. 어머님 댁에 너 혼자 가. 나는 메모를 쥔 채 쓴웃음을 지었다. 금요일 저녁 7시 나는 홀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다. 신호 대기 중에 나는 홀린 듯 더 플라자 호텔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다. 금융가 깊숙한 곳에 숨겨진 회원제 호텔이었다. 하룻밤 숙박비가 내 반달 월급과 맞먹었다. 나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호텔 정문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5시 30분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박진우가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밀착해 있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무언가 말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임세라,
내 동서, 박민준의 아내,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고 박진우는 다정하게 차문까지 열어주었다. 그 BMW X5는 작년 우리 회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준 보너스였다. 박진우는 실적이 뛰어난 임세라에게 특별히 그 차를 배정했었다. 그랬구나. 나는 기계적으로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저 가족 식사에 늦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또 예의 없다고 타박할 테니까. 시댁은 박진우가 사업에 성공한 후 사들인 평창동의 고급 주택이었다. 내가 주차했을 때 임세라의 BMW는 이미 전용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있는 둘째 며느리를 위해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남겨두었다. 나는 매번 멀리 돌아가야 했다. 형님, 오셨어요? 문에 들어서자마자 임세라가 반갑게 맞았다. 몸에서는 아직 그 붉은 원피스의 향기가 났다. 화장을 고치고 다른 향수를 뿌렸을 뿐. 아주버님은 어머님 도와서 국 끓이고 있어요. 진우 씨는 또 야근이래요? 나는 그녀의 목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다. 응, 야근. 에휴, 남자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품에는 3살배기 손자 시우를 안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처럼 마누라랑 애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것보단 낫지. 출세하기는 글렀어. 임세라는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다. 어머님, 민준 씨 그렇게 말씀 마세요. 가정적이잖아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저랑 민준 씨, 둘째도 가질 계획이에요. 그렇지, 시우야.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다. 그래, 많이 나아. 우리 박씨 집안이 번성해야지.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우려 했다. 시동생 박민준이 국맛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순박하게 웃었다. 형수님, 오셨어요? 곧 식사해요. 민준 씨는 진우 씨보다 3살 어리고 성격이 온화했다. 공공기관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와 임세라는 중매로 만났다. 당시 온 가족이 집안 차이가 난다며 결혼을 반대했지만 임세라가 잽싸게 임신해서 장손을 낳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주버님, 내가 갑자기 물었다. 세라 씨, 요즘 야근 자주 해요? 국을 젓던 민준 씨의 손이 멈칫했다. 아,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접대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일한대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 욕심이 많아서요.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나. 내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순진한 민준 씨까지 속이고 있다니.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연기자들이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장 좋은 반찬들을 임세라와 손자 앞에 놓아주며 계속 챙겼다. 세라야,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힐끗 쳐다봤다. 지수, 너도 먹어.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임세라가 우아하게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돌볼 아이도 없으니 얼마나 편해요. 젓가락을 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도 임신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가장 어려울 때 유산했다. 의사는 과로 때문이며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때 박진우는 나를 안고 울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 먹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일이 남아서 먼저 가볼게요. 또 야근?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여자가 맨날 일에만 매달리는 게 보기 좋아? 세라는 가정에만 신경 쓰잖아. 나는 도망치듯 시댁을 나섰다. 차를 몰고 시내를 목적 없이 헤맸다. 어느새 차는 나와 박진우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작은 오피스텔 앞에 멈춰 있었다. 그때 우리에겐 작은 사무실 하나뿐이었다.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내가 소파에서
그가 바닥에서 잤다. 가장 가난했을 때는 라면 살 돈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마지막 한 젓가락을 내게 남겨주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대학 동기인 혜진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한잔할래? 늘 가던 데서. 혜진은 지금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마침 알코올이 절실했던 나는 바로 차를 돌렸다. 무슨 일이야? 세상 끝난 표정이네. 혜진이 내게 롱아일랜드 아이스티 한 잔을 건네며 날카롭게 물었다. 박진우, 바람났어. 나는 술을 반이나 단숨에 들이켰다가 심하게 기침했다. 어떻게 알았어? 직업적 직감. 혜진이 냉소했다. 요즘 네가 그 인간 얘기할 때마다 표정이 꼭 벌레 씹은 것 같았거든. 말해봐. 증거 잡았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후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혜진은 휘파람을 불었다. 와우, 막장이네. 스릴 넘치는데? 나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 탐바하고 이혼해? 바보야, 그러면 안 되지. 혜진은 진지해졌다. 박진우 명의 재산이 얼마나 돼?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고? 결혼 후 재산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면 빈손으로 쫓겨나기 십상이야. 나는 멍해졌다. 회사는 우리가 함께 세웠지만 법인 대표는 박진우였다. 나는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 결혼 후 산 집과 차도 모두 그의 명의였다. 나는 생활비만 관리했을 뿐 집에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휴대폰 위치 추적, 카톡 대화, 숙박 기록, 많을수록 좋아. 동시에 너희 재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 그날 밤 나는 만취했다. 혜진이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때 박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3시 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나는 취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이 밤중에 무슨 술주정이야. 회사 커지면 몰디브로 신혼여행 다시 가자고 했잖아.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백합을 가득 심자고도 했고.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해졌다. 옛날 얘기는 해서 뭐해.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남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비췄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감정이 이미 죽었다면 적어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은 지켜야 한다. 박진우, 임세라,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하나하나 전부 되돌려주겠어. 사설 탐정 김철수 씨의 사무실은 도심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 숨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18층까지 올라갔다. 복도 끝 불투명한 유리문에는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빛바랜 글자가 붙어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김철수 씨는 컴퓨터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인파 속에 섞이면 바로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서지수 씨, 그가 일어나 나와 악수했다. 윤혜진 변호사님 소개로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일주일 전 술에 취했던 그날 밤 이후 나는 혜진이 추천해준 이 탐정사무소에 연락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김철수 씨가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상대는 제 동서예요. 김철수 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탐정 업계에서는 이런 막장 드라마가 흔한 모양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다. 성함, 나이, 직업, 자주 가는 장소들.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박진우와 임세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주 더 플라자 호텔 밖에서 본 장면까지 포함해서. 김철수 씨는 꼼꼼히 기록하며 가끔 내 말을 끊고 세부적인 것을 물었다. 두 사람 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덧붙였다.
온 가족이 제 시동생 아들인 줄 알아요. 김철수 씨는 펜을 멈췄다. 그 아이가 남편분 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못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임세라의 SNS에서 아이 사진을 찾아 보여주었다. 이 눈매 좀 보세요. 박진우 씨랑 닮지 않았나요? 김철수 씨는 사진을 확대해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군요. 하지만 확증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DNA 샘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철수 씨는 노트를 덮었다. 일단 일주일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뭘 찍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용은 윤 변호사님께 들으셨을 테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냈다. 내 비상금에서 인출한 돈이었다. 박진우는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 탐정사무소를 나와 곧장 회사로 갔다. 창업 중반에 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로는 본사 사무실에 거의 가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보고는 눈에 띄게 놀랐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챙길 게 좀 있어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박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지 마요. 회사잖아요. 뭐 어때? 아무도 안 오는데. 박진우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임세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내 귀에 밝혔다. 형님은 회사 일에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나는 몇 걸음 물러나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을 두드렸다. 진우 씨, 안에 있어요? 문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반분쯤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박진우는 셔츠 단추가 풀린 채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근처에서 친구랑 식사 약속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나는 소파에서 황급히 머리를 정리하는 임세라를 못 본 척했다. 세라 씨도 와 있었네요. 임세라가 일어섰다. 원피스 뒷부분에 선명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형님, 안녕하세요. 분기 보고서 드리러 왔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그녀의 살짝 붉어진 귓불과 번진 립스틱을 스쳤다. 박진우의 책상 아래에는 빨간색 하이힐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두 분 바쁘실 텐데 저는 서류 하나만 챙겨서 갈게요. 나는 책장으로 가서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실제로는 휴대폰으로 사무실 구석구석을 찍었다. 흐트러진 소파, 반쯤 마신 와인,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까지. 회사 건물을 나와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몸을 떨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회사에서까지 놀아나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곧장 혜진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혜진은 회의 중이었고 비서가 그녀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봤다. 10년을 살아온 이 도시가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렸다. 나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남편 사무실에서요. 바로 내 눈앞에서. 혜진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젠장, 그 인간들 진짜 대담하네. 그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진정해. 탐정 쪽에서 소식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나저나 내가 알아보라고 한 재산 상황은 어떻게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박진우가 서재 금고에 장부를 넣어두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어떻게든 알아내.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이혼 시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 집에 돌아와 곧장 서재로 향했다. 박진우의 금고는 책장 뒤에